7장 진행하죠.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인데요. 중요한 토픽이죠. 이게 이제 7.1의 산출세액의 계산, 페이지 66페이지도 중요하고, 68페이지 7.2의 세액감면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69페이지 7.3의 세액공제도 아주 중요하죠. 이번에 특히나 5월 13일자든가요.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66페이지 7.1의 산출세액 계산 보시면 1점의 일반적인 경우는 뭐 금방 앞에서도 문제 풀었고요. 15%짜리 있었잖아요. 두 번째 구간. 2점 보면 세액계산 특례라고 해서 양가로 1번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인데, 반가로 1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일 경우고, 반가로 2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인데, 이하인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알죠? 너무 유치하고 쉬워서. 결국은 양가로 1번 보시면, 반가로 1번 보시면 되는데요.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맥스면 1번과 2번 중 큰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에 보면 양가로 1번의 일반 산출세액은 2천만원에까지는 14%, 그 다음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다 기본티죠. 근데 양가로 2번에 비교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금융소득을 밖으로 싹 빼보는 거 아시죠? 밖으로 싹 빼봐가지고 14% 원천 징수되는 걸로 가정하고요. 문제에 비영업대 금액이 있으면 25%로 좀 빡세지죠. 그 다음에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은 9%로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기업과 니은 중에 큰 금액인데, 기업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일반 소득공제를 뺀 다음에 기본티, 만약에 출자공동사업자가 있으면 걔까지 더해보고, 니은은 출자공동사업까지도 밖으로 빼봐서 걔도 원천징수 14%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빼서 기본티를 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 있는데 어차피 문제 풀 거니까 생략할게요. 68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죠. 상당히 재미있는 토픽인데요. 이거죠. 오늘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땅을 파셨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에요. 즉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주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일반 자연인인 거예요. 일반 자연인이 땅을 팔았으면 사업소득의 부동산 매매업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도소득자가 되는 겁니까? 양도소득자가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땅이 미등기 토지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등기 부동산은 최대 70%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울고 있어요. 집에 가니까. 내가 누굽니까?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한마디 해드려야죠. 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그러지 말고 얼른 저랑 내일 손잡고 관할 세무서 가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자로, 즉 사업소득자의 일종인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을 합시다. 이게 지금 동네에 있는 복덕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중개업자고 그거 말고 제 주변에도 부동산 매매업자가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자는 상당히 뭐 규모가 클 거예요. 막 부동산 사고 팔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물어보죠. 야,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느냐? 이거 하면 세금이 조금 나오냐? 한마디만 하시면 되죠. 세금이 조금 나오죠, 아빠. 왜? 아빠 이거 아빠 자연인으로 팔면 무려 최대 70% 세금 나오거든. 양도소득세는 미등기는 70%야. 근데 아빠 이거 부동산 매매업자로 딱 둔갑하는 순간 아빠는 기껏해야 최고세율 몇 프로 나온다? 38%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말대로 부동산 매매업자로 둔갑을 했다고 칩시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이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는 부동산 매매업자한테만 있는 특례인가요? 양소자한테만 있는 특례인가요? 누구한테만 있는 특례죠? 부동산 매매업자한테만 있는 특례인데, 이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하기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신고했나요? 양도소득자로 신고했나요? 부동산 매매업자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지금 이 사람의 실질이 뭘까봐 의심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자의 실질일까봐 의심하는 규정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반가로 이번에 부동산 매매업자 누구한테나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자 중 이번에 비사업용 토지나 미등기 자산 등, 한마디로 만약에 양도소득자였으면 최대 70%까지 나오는 좀 이상한 토지 건물을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업자한테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반가로 3번의 비교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동그라미 1번, 한마디로 지금 이분이 신고하기는 양도소득자로 신고한 거예요? 매매업자로 신고한 거예요? 매매업자로 신고한 거죠? 동그라미 1번은 그래, 너가 부동산 매매업자로 신고했으니까 내가 일단 그대로 믿어줄게. 즉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를 가정한 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 한번 구해보고요. 동그라미 2번, 아니야, 내가 보기에 너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자 같아. 그래서 양도소득자를 가정해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부동산 매매 차익을 밖으로 빼봐요.
밖으로 빼서 얘만 가지고 양도소득세율을 곱해보는 게 이 규정의 취지죠. 둘 중에 큰 규정을 맥시멈으로 해서 과세하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7.2의 세액감면은 참고만 하세요. 다만 박스 보시면 세액감면은 종합소득 선주세 곱하기 종합소득금액분의 감면소득금액이라고 해서 요새는 법인세라면 과세표준분의 과세표준을 비율을 곱하는데 얘는 소득금액분의 소득금액의 비율을 구한다는 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그 법인세하고 똑같은데 이 자체가 세액감면이 시험에 요새는 안 나오니까 거의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다만 옆 페이지에 있는 7.3의 세액공제는 아주 중요하죠. 1점에 자녀세액공제 등 이번에 5월 13일자에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추록 참고하시고요. 양가로 1번 자녀세액공제는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고요. 공제액은 1명이면 15, 2명이면 30, 3명부터 개정됐죠. 30만원 더하기 1명 추가할 때마다 2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으로 올랐고요. 추록 보세요. 추록 동그라미 3번에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라고 해서 2명 이상이면 1명을 초과하는 2명부터 15만원씩 추가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출산 입양공제라고 해서 단기 중에 출산이나 입양을 하면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게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자 보시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 경우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공제액 보시면 연금계좌 미니멈 1 더하기 400만원과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을 700만원 한도로 한 다음에 여기에 12%를 곱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꽃표시 2번 제가 추가했죠. 추록으로 꽃표시 2번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최대 15%까지 적용해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규정입니다. 양가로 3번의 특별세액공제죠. 특별세액공제 보면 양가로 1번에 근로소득자 맥시멈 특별소득공제하고 특별세액공제 그 다음에 월세액공제가 표준세액공제 12만원보다 작으면 차라리 12만원 해줬었는데 12만원이 13만원으로 개정됐습니다. 양가로 2번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면 사업소득만 있으면 7만원 그 다음에 사업소득과 그의 소득이 있으면 7만원하고 기본세액공제를 같이 해주고 있죠.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반가로 1번 보험료세액공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번에 개정됐죠. 100만원을 넘지 않은 규모에서 15%로 개정이 됐습니다. 12%가 아니라 동그라미 이번에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고요. 반가로 2번 내려오시면 의료비 세액공제인데 나이 및 소득 제한이 없고요. 일반 의료비와 특정 의료비로 나뉘어지는데 특정 의료비의 꽃표시 1번 2015년부터 난임수술비 즉 임신 잘 안 되는 사람들의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됐습니다. 알다시피 일반 의료비는 700만원 그 한도 적용 받는데 특정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없잖아요. 난임수술비가 비싸요. 막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도가 없는 게 맞죠. 가운데 세로의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가능한데 우리 안 되는 거 기억하셔야죠. 안 되는 거. 동그라미 1번 가로 열고 산후조리원 외국병은 안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가로 열고 한약은 되는데 건강 증진용 보약은 안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 1번 내려오세요. 미용 성형수술 비용하고 건강 증진은 공제 대상 지출에서 제외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주 2번에 의료비 세액 공제는 1번과 2번 더해서 15% 해주고 있습니다. 1번은 일반 의료비라고 해서 지출액에서 총급의 3%를 차감해야 하고요. 오른쪽 세로에 초과한다고 해도 700만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특정 의료비 역시 총급의 3%를 넘어가야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양가로 1번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즉 마이너스면 그 금액만큼은 차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얘도 한마디로 3%를 넘기라는 소리죠. 그리고 밑에 사례 2개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71페이지 반가로 3번 보시면 교육비 세액공제라고 해서 얘는 특이하게 나이 제한이 없죠. 즉 나이 제한만 있지 소득 제한은 있는 거예요. 즉 21살짜리 대학생이 다른 소득이 없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가져갈 수 있는데 21살 대학생이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미안하지만 교육비 공제가 안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한번 본인 등록금, 입학금 등등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죠. 가로 열고 본인은 대학원도 가능하죠. 오직 본인만 대학원이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취약전 아동은 300만원, 동그라미 3번 초중고등생도 300만원, 4번 대학생은 900만원, 나머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꽃표시 1번 특이하죠. 교육비 공제 직계 존속 안 돼요. 부모님 안 된다고요. 부모님이 뒤늦게 야간이 아니라 부모님이 뒤늦게
대학이나 뭐 신은정문대, 요리학과 이런 데 다녀봐야 안 됩니다. 주 1번 보시죠. 주 1번 보시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 등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이라고 해서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안 되고요. 한마디로 유치원생이나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가 되고 있습니다. 주 2번 보시면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등 웬만한 건 되는데 그 화살표에 보시면 학원비하고 참고서대는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주 4번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 5번 교육비 세액 공제는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과 2번에 15%까지 해주는데요. 자, 2번은 교육비 한도니까 뭐 아까 금방 배운 거 300만원, 900만원 넣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은 교육비 총액에서 보다시피 빼주는 거 있어요. 학자금하고 장학금 중에 가로 열고 소득세, 증여세, 비과세 된 건 빼줘요. 회사에서 나한테 야간에 대학원 다닌다고 고생한다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비과세되는 학자금을 보조해 주는 거죠. 이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내가 예전에 학자금 보조받을 때 근로소득세마저 한 푼도 안 낸 공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번에는 교육비에서 그만큼을 빼줍니다. 왜냐하면 교육비에서 그만큼 빼주지 않고 또 공제해주면 너무 이중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만큼 뺀 다음에 공제해줘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 6번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연말로서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 사유 이전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월 1일 날 이혼한 배우자는 연말 현재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는 없지만 4월 1일까지 그녀를 위해서 뭐 의료비를 지출했거나 그러면 그만큼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가로 4번의 월세세액 공제인데요. 미니멈 월세액과 750만원 중에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꽃표시 1번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고요. 종합소득은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가로 5번의 기부금 세액공제죠. 기부금 세액공제는 뭐 좀 거짓말 같지만 3천만원까지는 15%고 3천만원을 초과하면 25%인데요. 수업 목적상 지면에 한계가 있으니까 막 3천만원 넘어가시는 기부금이 나올 확률은 대단히 작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5%만 정확히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종합소득금액 빼기 사업소득금액 또는 14% 적용되는 금융소득, 즉 2천만원까지의 무늬만 종합과세인 금융소득이 있죠. 걔네들에 대한 산출세액을 뺀 것을 한도로 합니다. 참고로 꽃표시 1번의 공제대상 기부금 보시면 법정 기부금은 뭐 100% 한도니까 전액 가능할 것이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안 중요하지만 30% 한도까지 가능하고 지정기부금도 30%나 10% 한도까지 가능하고 혹시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를 인정받은 적이 있다면 이중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그 금액을 빼셔야 합니다. 꽃표시 2번 아까 박스에 있던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꽃표시 2번이 있는데 여기서 종합소득 산출세 곱하기 종합소득분의 사업소득 더하기 14%밖에 적용 안 되는 한마디로 2천만원까지의 금융소득을 더해서 꽃표시 2번을 구하고 있습니다. 꽃표시 3번의 한도는 자주 받겠지만 우리 보시면 양가로 1번의 정치량 법정기부금은 한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한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30%, 양가로 3번의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없으면 30% 해주고 종교단체가 있으면 10% 더하기 미니멈 20%까지 더 해주고 있는데 다만 종교의 일반 지정기부금을 넘을 수 없는 범위에서 20%까지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꽃표시 보시면 여기서 기준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더해서 환원시켜야 하고요. 빼기 14%짜리 원천징수세율 적용받는 금융소득을 빼서 이런 방식으로 기준소득금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옆 페이지 보시면 이점의 기타세액공제인데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가 더 중요하니까 출제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고요. 재해손실세액공제 이것도 뭐 법인세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큰 특이사항은 없고요. 양가로 3번의 배당세액공제는 중요하죠. 보시면 의미에 배당소득에 대해서 그로스업을 더한 다음에 그건 앞에서 배웠죠. 여기서 이제 산출세액에서 그로스업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안타깝게도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박스 보시면 배당세액공제는 미니멈 1번과 2번이라고 해서 1번은 공제액 즉 배당가산액,
즉 2절에서 더했던 금액인데요. 2번 한도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빼기 비교 산출세액만큼 한도액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주 2번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나와 있는데, 일반 산출세액이 비교 산출세액보다 커야만 배당세액공제 한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해도 최소한 분리과세를 가정한 세액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22-67페이지 사례를 아직 안 풀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한번 가보실래요? 67페이지 4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일반 산출세액 한도는 757만원 나오고요. 동그라미 2번 비교 산출세액은 679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1번이 크죠? 그러면 1번 빼기 2번만큼 약 한 80만원만큼 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1번보다 2번이 커버리면 그런 문제는 한도가 안 나와요. 즉 1번이 2번보다 커야만 한도가 나옵니다. 다시 73페이지로 오시죠. 73페이지 오시면 양가로 4번에 근로소득세액공제인데 이번에 바뀌었죠. 50만원까지 해서 공식을 구했었는데 이제는 130만원까지로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에 기장세액공제 20%까지 가능하고요. 한도는 100만원 되시겠습니다. 양가로 6번은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꽃표시 1번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바뀌었죠. 3,300까지 74만원, 그 다음에 3,300부터 7,000만원까지는 74 빼기, 총급여가 3,300을 넘어가는 거에 1000분의 8, 많이 바뀌었습니다. 1000분의 8로. 그 다음에 66만원이 한도고요. 7,000만원 초과하면 66만원 빼기, 총급여가 7,000만원 넘어가는 거에 2분의 1과 50만원 중에 큰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짜지긴 하죠. 자, 그 다음에 꽃표시 2번도 중요한데요. 꽃표시 2번은 우리 근로소득세액공제 구할 때 우리 산출세액을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분의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번 환산해 주게 돼 있죠. 이렇게 환산한 것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거 어차피 뒤에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 3번에 보시면 우리 기장세액공제라는 게 앞장에 있었는데요. 기장세액공제 20%와 100만원 한도인데 기장세액공제가 다음의 경우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 빚이 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신고해야 할 금액이 20% 이상을 누락해버리거나 하면 그 기장 자체를 믿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기장세액공제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참고 박스를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하고 복식부기 의무자를 제가 구분해 놨는데요. 예전에 한번 이런 고약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양가로 1번에 꽃표시 정도를 기억하셔야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3억, 제조업, 숙박업은 1억 5천, 부동산 임대업 등은 7,500만원을 기준으로 매출액에 그걸 넘어가 버리시면 그 작년 매출액입니다. 작년 매출액에 그걸 넘어가 버리시면 그거는 복식부기 의무자.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보시면요. 양가로 3번에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라고 해서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를 다시 소규모 사업자로 나뉘어가지고 기장세액공제 해주고 있고요. 가운데서로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소규모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경우도 기장세액공제 해주고 있고 오른쪽 세로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가 전혀 없죠. 이거는 간편장부 대상자한테만 있는 규정이니까요. 반가로 2번 보시면 무기장가산세인데요. 무기장가산세는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온다는 소리인데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소규모 사업자만 이 가산세가 안 나오고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복식부기 의무자는 가산세가 나옵니다. 꽃표시 2번 여기서 소규모 사업자란 올해 신규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직전 연도 과세 수입식 금액이 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등이 되겠습니다. 챕터 7.3의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인데요. 역시나 별로 중요한 토픽은 아니죠. 왜냐하면 최저한세가 법인세에서 중요하니까 거기서 시험이 나오겠죠. 나와도. 보면 최저한세는 사업소득자한테만 있고요. 조특법상 감면 등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최저한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하고 동그라미 2번 최저한세 대상 조특법상 감면 등 적용된 산출세액의 35% 또는 3천만원 넘어가시면 45%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또 중요한 거 문제 한두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세무에게 1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다음은 거주자 이철수 씨의 2015년 소득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보면 물음부터 보시면요. 종합소득공제가 800만원일 때 다음 자료사항을 이용하여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서 제시하시오. 단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과표 산출세. 자, 일단은 금융소득부터 판정해야죠. 자, 이자소득과 그로스 만드는 거와 그로스 되는 걸로 한번 판정을 합니다. 요새는 고배당 기업이 있으면 그 사이에 집어넣긴 해야 하는데요.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일시적 금전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액 300만원. 자,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는 25%짜리로 독특한 규정으로 규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15년 만기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중도 해지에 의한 환급금이 100만원인데 2016년 1월 20일에 수령을 했고요. 이거 어차피 임의해지고 그 다음에 15년 만기고 여기다 뭐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임의해지했고 총불이백이 80만원이니까요. 100만원이 환급됐는데 이거 10년 미만이 돼버리는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5년 만기로 집어넣었지만 중도에 임의해지 해버려가지고요. 10년 미만으로 나락에 떨어져서 이거는 20만원을 넣어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인데요. 해지 사유가 해외 이주로 인해서 환급액이고요. 이것도 해외 이주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니까 이자소득을 구성합니다. 해외 이주는 법정 사유예요. 자기가 그냥 임의해지한 게 아니란 소리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주권상장법인 A사의 주식인데 액면이 5,000원이고 1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A사로부터 주당 2,000원의 현금 배당 받았으니까 그러면 3,000만원인가요? 이철수 씨는 A사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000 넣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으로 보지만 그로서까지는 안 한다고 배웠고요. 양가로 6번에 출장노동사업자 배당소득. 이 문제는 가지가지 웬만한 게 다 나오는 문제군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에 사회기반 시설의 채권 이자인데요. 이 100만원은 그냥 우리 이 문제랑 관련 없이 분류가서 해버리면 되겠고요. 8번에 정기예금 이자가 1000만원이 나옵니다. 9번에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로 인해서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50만원 있는데 요거는 과세가 되지 않죠. 2점에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 5,000이요. 필요경비가 3,500이니까 금융소득이 이렇게 되고요. 사업소득은 5,000에서 3,500 빼니까 1,500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마감 한번 해볼까요? 이거 1,300, 1,800, 1,820, 1,820. 그 다음에 3,300까지 하니까 이게 5,120이니까요. 당연히 C 더하기 D가 2,00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고요. 올종가 되겠죠. 그로스업 좀 할까요? (2,000만원과) 아까 제가 더해서 얼마라고 했어요? 5,120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5,120? 5,120이니까 3,120만원이 들어오겠네요. 3,120만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하고 3,100, 요거 3,000이 들어가야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요거 3,000, 2,000만원을 이게 초과하는 금액이고 이게 3,000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의 11% 하면 33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은 5,120에 여기 1,000만원에 5,120에 그 다음에 330만원을 싹 다 더해줘야겠군요. 6,120, 6,450인가 봐요. 6,450. 6,450만원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3번에
종소금액은 7,950만원이 나오네요. 아까 종소공제를 얼마 줬죠? 종소공제는 800만원을 줬죠? 종소공제. 그러면 4번에 종소가표는 7,950에서 800만원을 빼주니까 7,150만원이 과표로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번에 산출세액 해줘야겠죠? 산출세액은 맥시멈으로 가요. 1번은 일반 산출세액이죠. 일반 산출세액은 너 그냥 7,150이라며 2천만원까지는 14%. 그러면 얘 2천만원 넘어가는 금액이 5,150만원이죠. 이거 곱하기 두 번째 구간 24% 빼기 누진공제 5.22M. 얼마 나옵니까? 994만원이 나옵니다. 2번은 비교 산출세액. 이 문제는 비교 산출세액도 다시 맥시멈으로 가야 하는군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왜 그런지 알죠? 이게 있잖아요. 이게. 동그라미 1번. 자, 일단은 밖으로 싹 다 빼보자. 너 빼고 밖으로 싹 다 빼보자. 얘네들 밖으로 싹 다 빼봐요. 밖으로 싹 뺄 때 그로서까지 포함해서 뺍니까? 그로서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하지 않죠? 그러면 5,120만원 아니었나? 근데 까다롭게 아까 제가 300만원 조심하라고 했죠. 300만원. 얘가 300만원짜리가 있어요. 300만원짜리는 25%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5,120에서 4,820 남나? 요것만 14%.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남은 거는 요거네요. 요거. 1,500만원 사업소득에 얘만 아까 800만원이었지 아마 내 기억에. 종합소득 공제. 근데 얘는 아직 얘들 밖으로 안 빼봐야 하는 거 아시죠? 얘를 밖으로 빼지 말고 남은 거에 기본티. 얘는 700이고 1,700이니까 15%에 1.08M. 맞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이렇게 하면 8968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나 마음 독하게 먹었어. 다 빼볼라. 얘도 다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원에 25%. 얘마저 밖으로 빼면 5,820만원에 14%. 그리고 얘는 여전히 25%. 그러면 남는 게 누굽니까? 남는 게 여밖에 없죠? 700만원. 얘는 첫 번째 구간이니까 6%.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9318이 나옵니다. 둘 중에 큰 금액은? 그러면 둘 중에 큰 금액은?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그냥 산출세까지만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정답은 994만원이 되는군요.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네요. 왜냐하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까지 나왔으니까 문제 자체 풀기에는 상당히 까다롭긴 하지만 좋은 문제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1페이지 2번 문제 CPA 2011년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은 주 A에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갑 남자 54세 2015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소득의 내역으로서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고 이에 근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세액공제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액공제에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은 적절히 이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1번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 금액은 7,700만원이래요. 그리고 총급여가 7,020만원, 근로소득 금액은 5,694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는 2,200만원이며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은 없다. 그러면 좀 문제 쉽나요? 왜냐하면 총급여하고 아니네. 그렇진 않네요.
근로소득 금액이 5,600인데 종합소득 금액이 7,700이라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이나 뭐가 더 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아주 쉽진 않겠네요. 2번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거주자 배우자 48세, 부친 76세, 장남 21세, 장애인, 차남 18세가 있다. 갑의 배우자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만원의 배당금을 받고 이에 대하여 28만원의 원천주세액을 부담함으로써 소득세 납세 의무가 종결되었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그리고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은 모두 아무런 소득이 일단 없다라고 해서 소득 자료는 좀 쉽게 줬습니다. 보험료 교육비 지출 내역 줬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율표까지 줬고요. 다음 페이지는 근로소득세액 계산식인데 추록 올려놨죠. 이게 양가로 1번 표하고 양가로 2번 표 다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문제에서 물음에서 뭐 물어봤냐면요. 산출세액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액공제 물어봤고 특별세액공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합계액까지 물어봤습니다. 좀 독특한 것들 많이 물어봤네요. 자, 일단 과세표준부터 구해볼까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공제를 아까 준 것 같은데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7,700만원 아까 줬었고요. 7,700에서 5,500의 과세표준을 아까 문제에서 이건 쉽게 줬죠. 문제에서 7,700이고 2,200이라는 걸 다 줬으니까 뭐 다행히도 이건 좀 쉽게 줬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줬는데 이 정보가 이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2,200만 원을 줘버렸기 때문에 인적공제 같은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산출세 구해볼까요? 얼마 나오냐면 798만원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이거 왜 쉬운지 알죠? 왜냐면 금융소득이 없잖아요. 금방 앞에 같은 문제는 금융소득이 있으니까 복잡한 건데 얘네들은 금융소득이 없으니까 그렇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세액공제를 구해야 돼요.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1. 자, 우리 특별공제부터, 이 문제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먼저 구하라고 했나요? 그럼 근로소득세액공제 구해보죠. 뭐. 미니멈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이고 1번, 2번. 그래서 아까 총급여를 줬구나. 이 사람 총급여가 72만원, 7,020만원이기 때문에 7,020만원이 7천만원 넘어가는 거에 50%를 넘길 수가 없게 됐죠.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바뀌었죠. 66만원 빼기 7,020만원이 7천만원 넘어가는 거에 50%. 그럼 이게 20만원이니까 이게 얼마 나와요? 20만원에 50%니까 10만원 나오죠? 그러면 56만원 나와요. 56만원. 56만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경우는 50만원을 넘길 수 없는 한도에서 56만원 나오고 1번이 뭐냐면 1번은 7,020이니까 지금 일단은 그 전체 사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세액에 대해 이걸 구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려워했었는데 요거 798M이 전체 소득 7,700 중에 아까 근로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694라고 줬죠. 5,694 이 비율을 먼저 곱하셔야 하는데 이 비율이 얼마가 나오냐면 5901 50 055 5901 055가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대입하시는 거 알죠? 이게 130이 넘어가니까 715 000 더하기 5901 055가 130으로 바뀌었다고요? 넘어가는 금액의 30%를 해줍니다. 그럼 이 금액이 2095317. 지금 괜히 엄한 힘 뺀 거죠. 왜냐면 그냥 이거 써주면 되니까. 이거 56만원 써주면 되거든요. 56만원. 괜히 엄한 힘을 뺀 겁니다. 한마디로 한도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56만원을 빼주죠. 여기까지 푼 문제 풀이가 끝나나요? 뭐를 두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특별세액공제를 구하라고 했네요. 특별세액공제. 그러면 이번에 특별세액공제를 구합니다. 특별세액공제는 1. 보험료 공제부터 구해볼까요? 보험료 공제. 자, 이제 문제 조건으로 돌아가서 보험료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이거랑 관계없어요. 이거는 종합소득공제니까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220만원이지만 100만원 한도에 걸리나? 건강보험료? 이것도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의해서 이건 소득공제로 간다니까요. 문제 참 좋네. 그 다음에 3번에 자동차보험료 요게 나오죠. 요게 일반보험이죠. 일반보험. 그 다음에 장남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 110만원이지만 또 어디 한도에 걸립니까? 110만원과 100만원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100만원 한도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금 여기는 관계없고 얘가 12% 얘가 이번에 개정돼서 15% 개정됐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4만 6천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겠네요. 교육비 공제 있겠네요. 교육비 공제는 대학 등록금 700만원, 또 본인의 차남의 영어학원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연금계좌 납입액도 좀 이따가 연금에서 한번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특별공제까지 구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모든 세액공제 남은 거, 자녀 세액공제 금방 연금은 얼마 집어넣었대요? 연금 딱 400만원 집어넣었죠? 저소득자면 15%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저소득이 아니네요. 자녀세액공제는 어디 보자. 자녀세액공제는 보니까 다시 2번 자료 가시면요. 장남이 21살인데 장애인이네요. 차남은 18살이죠. 그럼 이 사람의 경우는 지금 자녀세액공제가 딱 3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을 구해보니까 자녀세액공제가 263만 6천원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더라도 뭐가 지금 개정됐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개정된 거에 의해서 이번에 문제가 5월달에 개정됐으면 6월달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개정된 것은 워낙 중요한 것들이 개정됐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잘 정리해서 꼭 시험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장 마치고 또 계속해서 8장 퇴직소득을 진행하겠습니다.